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갑작스레 훅 들어오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거의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고요. 다른 답은 말하고 나면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기도 하는데 이 답은 오래도록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걸 보면 나름 롱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은 배웠어? 하고 또 누가 훅 들어온다면 아니, 아직은 이것이 답이 되겠죠. 말로야 요리조리 피해가는 멋진 문장들을 몇 개 가지고 있지만 그것 하나하나를 경험하기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유한하니까요. 그나마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내가 경험한 사랑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사랑의 가치로 다른 이들의 사랑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니체의 말대로 도덕이란, 지배적 가치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조건하에 주어진 하나의 결과일 뿐인데 잘못하면 그 결과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배우고 있을까? 사랑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그간 꽤 많은 이들과 산책을 해왔는데요.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얻으려고 평생을 들여 노력하는 그것임을 알았고 숨결이 바람될 때에서는 죽음마저 삶의 범주를 승화시킨 한 시한부 의사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고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는 아들을 사고로 잃은 한 어머니의 고통 앞에서 그 고통마저도 눈물로 끌어안는 과정 속에 절절한 모성애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랑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니체가 신은 죽었다며 새로운 가치의 창조, 즉 지배적 가치라는 닫힌 공간을 해체하고 들어가 그것에 균열을 내는 실천을 통해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낳은 것처럼 사랑의 형태를 규율하고 강제하려는 사람들에게 삶의 정상 상태라는 기만에 취한 이들에게 그건 아니라고 강하게 모션을 취하며 동시에 내 스스로의 체온과 악력에 기대 기꺼이 아닌 세상과 결별하고자 했던 어느 성소수자의 사랑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제가 놀란 토끼 눈을 뜨고 앞뒤로 살펴보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이제 겨우 두 번째 책을 쓴 무명 작가의 손에서 이렇게 큰 상의 본선에 오르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문장뿐 아니라 문단과 문맥 사이에까지 사랑의 의미를 깊이 투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했던 그들의 사랑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제 몸에 배어있던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움의 잔영이 제 마음에 잔파도를 일으키고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코미디, 올해 맨 부커상 본선에 오르며 화제를 일으킨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작가와 함께 산책을 나가보시겠습니다. 세상 천지가 다 멎어버린 듯한 그 얼굴은 48가지의 감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임이 분명했다. 절망이나 고통 따위로도 단순화할 수 없는 감정의 결을, 아빠와 아빠의 내연녀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고요를, 뭔가를 꾹꾹 눌러 담는 형태의 감정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배웠다. 나는 그녀의 집요한 필사가 구도자의 고행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본의 아니게 일어난 불행에 대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모나미 볼펜으로 공책에 꾹꾹 성경에 눌러 쓰는 방식을 택한 것이겠지. 마취조차 거부했던 엄마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삶의 방편이었기에 그녀의 필사는 일종의 호흡처럼 느껴졌다. 들숨의 한 글자, 날숨의 한 글자.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알았던 열망과도 닮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한없이 나 자신에 대한 열망, 예수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렬히 삶에 투신하는 자신에 대한 열망. 어쩌면 한때 내가 그를 향해 가졌던 마음, 그 사로잡힘.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었던 에너지도 종교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새까만 영역에 온몸을 던져버리는 종류의 사랑. 그것을 수십 년간 반복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것은 어떤 형태의 삶인가?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엄마는 아예 잔디밭에 드러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을 보는 그녀의 표정은 누구보다도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어쩌면 내 앞에서 노을을 바라보는 저 사람도 45kg의 59살의 그녀도 나와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인생이 예상처럼 차트의 숫자처럼 차곡차곡 정리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장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핏줄이 연결된 것처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존재가 실은 커다란 미지의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는 포기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각을 멈추고 고작 지고 뜨는 태양 따위의 의미를 부여하며 미소 짓는 그녀를 그저 바라보는 일. 그녀의 죽음을 기다리는 일.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일뿐이다. 네.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 그 배신으로 더욱 일과 종교에 집착하는 엄마, 그리고 성소수자인 나. 엄마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존재를 부정합니다. 마치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보기 싫은 곤충의 모습으로 변신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의 시선처럼 말이죠. 암으로 죽음을 앞둔 엄마 앞에서 아들은 그의 존재를 부정해왔던 엄마의 사과를 받고 싶지만 그러면 자신도 엄마를 용서하고 엄마와의 모든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질 것 같은데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표정 앞에서 그마저도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라는 논리, 그 논리가 가족 안에서 완성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때로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음을요. 헤겔은 사랑이 하나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족으로 완성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카프카는 그의 소설 변신을 통해 가족 속에서 사랑이란 결국 유기체로서의 가족 자신의 생존 논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에서 카프카는 하나라는 통일의 원리를 문제 삼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바디우에 이르러 헤겔의 하나라는 이념은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바디우는 사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으로서 둘이라는 공리를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사랑의 주체로 머물기 위해서 둘이란 공리를 끈덕지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사랑이라는 사건에 충실해야만 한다는 바디우의 말은 결국 우리에게 둘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 삶을 만나다의 저자 강신주 교수는 이 의지와 결단을 방법론적 고독이라 칭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헤겔의 자기의식은 오로지 하나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방법론적 고독은 둘을 끈덕지게 유지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법론적 고독이란 우리가 나의 바깥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나의 외부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자 은총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리이자 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게 가족일지라도 말이죠. 본문 조금 더 들어보실게요. 평소에는 존재조차 희미했던 카일리가 그럴 때마다 불쑥 내 인생에 끼어든 기분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한없이 평범하고 보편적인 3년차 커플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며 감상에 젖지 않기로 했다. 귀호의 옷주머니에서 비아그라 복제약이나 사정지연제 같은 게 발견되기도 했다. 제약회사에서 샘플을 보내온 것이라고 했다. 병원에 막 굴러다녀. 그래, 그렇겠지. 근데 왜 이런 걸 굳이 가지고 다니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나는 규호가 홀로 일본에 갔을 때를 떠올리곤 했다. 바람 많이 피우고 와. 나는 괜찮으니까. 먼저 말했던 것은 나였지. 내게 카일리가 있으므로. 나 때문에 규호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규호를 내 곁에 둘 수 있었다. 나를 지킬 수 있었다. 괜찮아.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순 없으니까. 카일리, 이것은 온전히 내 몫이니까. 내 소설은 HIV, 즉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채 카일리가 무엇인지 전달합니다. 질병을 호명하지 않음으로써 그간 HIV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타자화된 은유로서의 질병이었는지 상기시키죠.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유난히 고백을 요청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성을 해독해야 할 의미와 진실의 영역으로 만들며 고백하는 자를 생명 관리의 통치 대상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화자가 자신의 특기인 독창적 별명 짓기를 통해 그 질병에 예쁜 이름 카일리를 붙여주는 순간 이 명명의 정치학은 성을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비난의 시선과 폭력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합니다. 비극의 중심에 카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카일리가 있기에 자신의 특별한 한 조각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명명의 힘이 현실의 중력을 모두 지워주는 건 아닙니다. 카일리는 규호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단 하나인 성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이며 취업의 마지막 관문인 신체 검사를 앞두고 엄청난 불안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자가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순 없다고 생각하며 카일리, 이것은 온전히 내 몫이니까 라고 되뇌일 때 순진함을 걷어낸 이 당당한 말이 주는 울림은 우리에게 새로운 주체의 확립과 더불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치게 합니다. 굳이 성소수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팬데믹 초기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우리의 싸늘했던 시선, 전쟁이나 기아로 인한 난민, 자신들의 작은 권리를 외치고자 지하철로 나선 장애인분들,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역사의 희생자들.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밝힌 바대로 히틀러의 대량 학살이 치료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써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학살 계획을 유전적으로 손상을 입은, 다시 말해 심장과 폐질환을 앓는 독일인 환자들을 제거함으로써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살인이 어떤 특정한 집단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특정한 집단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